12월 13일 월요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11월 CPI가 전년 대비 6.8% 상승하면서 198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연구진이 화이자의 오미크론 예방 효과가 22.5%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이 내년 4월까지 오미크론 사망자가 7만 5천 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TSMC가 독일과 반도체 유럽 공장 설립과 관련한 협상을 개시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10억 달러 규모의 테슬라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펠로톤의 주가가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의 펠로톤 관련 플롯이 이미지에 타격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LG와 제너럴모터스의 합작 법인이 미시간주에 20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건설합니다. 블루 오리진이 민간인 6명을 태운 뉴 셰퍼드호로 우주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의 전세원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주간 기준으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4% 넘게 강세를 보여주면서 5주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고요. 또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지난 한 주 동안 각각 3.6%, 3.8% 큰 폭으로 오르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글로벌 시장들 체크해 볼 텐데요. 강수민 캐스터 그리고 최보아 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그리고 지난주 시장이 상당히 좋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봐야겠죠. 먼저 최보아 캐스터가 전해주시죠. 네, 글로벌 주간 증시입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6.8% 올라 1982년 이후 39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미 큰 폭의 물가 상승률을 각오했기 때문에 충격이 덜했다는 분석입니다. 일각에서는 더 높은 수치를 예상한 것에 비해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가까워졌다는 신호일 수 있다며 시장의 안도감을 불어넣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또 오미크론 변이체의 증상이 예상보다 경미하다는 보고가 잇따르면서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도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투자자들은 물가 지표와 함께 이번 주에 예정된 FOMC 정례 회의를 앞두고 연준의 테이퍼링 가속화 여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3대 지수는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감이 크게 완화되면서 전체적으로 초록불을 켰습니다. 지난 한 주간 다우 지수는 4.02%, 나스닥 지수는 3.61% 올랐고 특히 대형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S&P 500 지수는 3.82% 상승 곡선을 그리며 마감 기준으로 지난 11월 18일 이후 신고점을 새롭게 썼습니다. 바로 이어서 달러 인덱스도 살펴보겠습니다. CPI 급등 소식에도 뉴욕 증시가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등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나타나며 달러 인덱스는 주간 기준으로 0.07% 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주간 기준 2.89%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오미크론이라는 대형 악재가 소형 악재로 변화하는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살아나고 있는 증시와 함께 투자 심리도 개선되며 힘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주간 기준 12.82 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했지만 지난주 말 무렵 소폭 하락하며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시아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가 7거래일째 계속됐던 상승 랠리를 멈추고 외국인의 매도세를 이기지 못하며 이달 들어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좋은 흐름을 이어가며 주간 기준으로는 1.41% 상승한 수치를 기록했지만 지난주 금요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과 함께 지수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같은 날 코스닥 역시 장중 낙폭을 키우며 1.1%가량 떨어지면서 코스피와 전체적인 흐름을 같이 했습니다. 국내 증시 주간 수급 흐름도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한 주간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822억 원, 그리고 1조 7,553억 원을 사들인 반면 개인은 홀로 1조 4,863억 원 팔아치웠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홀로 4,096억 원 순매도했고 기관과 개인은 각각 482억 원, 그리고 4,340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그룹의 채무 불이행 사태의 타격 속에 낙폭을 키우며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업체인 피치가 헝다그룹과 자자오의 신용등급을 제한적 디폴트로 강등하며 중국 증시 전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상하이 지수는 주간 기준으로 1.63% 올랐지만 지난주 말 무렵 0.18% 내림세를 면치는 못했습니다. 이어서 일본 증시도 알아보겠습니다. 전날 공개된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약세를 보인 여파를 피할 수 없었는데요. 이와 함께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와 이번 주에 있을 FOMC 정례회의 등 큼직한 일정을 앞두고 조심스러운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니케이 지수는 주간 기준으로는 1.46% 상승했지만 지난주 말 무렵 1% 하락하며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콩 증시입니다. 일본 증시와 마찬가지로 홍콩 증시도 전날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약세를 띈 것에 대한 타격과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로 매도가 선행하며 지난주 말 무렵 1%의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3거래일째 상승한 데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0.96% 올랐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유로존 중 최대 경제를 자랑하는 독일이 인플레이션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투자 심리의 부담으로 작용했는데요. 이 우려를 이기지 못하고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모두 하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영국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기 전인 10월 GDP 성장률도 0.1%에 그쳐 경기 회복세가 위축됐다는 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살펴보면 독일의 닥스 지수는 2.99%, 프랑스의 깍그 지수는 3.34%, 영국의 풋시 지수는 2.38%,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탁스 600 지수는 2.76% 올랐습니다. 하지만 네 가지 지수 모두 지난주 말 무렵 일제히 소폭 떨어지며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유가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국제유가의 폭등을 억제하기 위해 전략 비축유 방출을 발표하면서 내수 공급을 목적으로 원유 수출 금지도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수급 악화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며 매수세가 유입되어 반등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미크론 변이체에 대한 공포감이 잦아들며 유가는 지난 8월 말 이후 가장 큰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WTI와 브렌트유는 주간 기준 각각 8.67% 그리고 7.31%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값입니다. 지난주 말 무렵 소폭 올랐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준의 테이퍼링 가속화 여부를 두고 전체적으로는 떨어졌습니다. 주간 기준 0.04%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주간 증시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난주 미국 증시 특징주 강수민 캐스터가 바로 전해드립니다. 네, 지난 한 주간의 미국 증시 특징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 연속으로 미국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목요일장에서는 혼조세로 마감하면서 잠시 숨을 고르는 모습이었다가 금요일장 3대 지수가 다시 일제히 상승했고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일주일간 대부분의 섹터가 이렇게 환하게 초록불을 켠 모습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6%, 구글은 4%, 메타 7%, 그리고 애플이 11% 가까이 오르면서 대형 기술주들이 주간 단위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로 크게 타격을 받았던 에너지주와 항공주 그리고 여행주들이 모두 회복한 모습이고요. 또 UBS는 2022년을 앞두고 금융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웰스파고, JP모건에 대한 매수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시티그룹을 제외하고는 금융주들이 모두 상승한 모습입니다. 반면에 백신주를 보시면 모더나가 16%로 그 낙폭이 가장 눈에 띕니다. 또 화이자와 머크도 하락했고요. 반도체주 가운데서는 AMD와 엔비디아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커뮤니케이션주 가운데서는 베리존이나 AT&T 등의 텔레콤 서비스가 또 부진한 모습입니다. 컴캐스트 등의 엔터테인먼트주들 그리고 유통업체 중에서는 이 타겟이 하락한 모습입니다. 먼저 애플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4일 연속으로 애플이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금요일장에서는 3% 가까이 오른 179달러 선에 마감했는데 이로써 시가총액이 2조 9천 달러를 넘어서면서 3조 달러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총 3조 달러에 도달하려면 주가는 182.85달러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최근 모건 스탠리가 애플의 AR 헤드셋과 자율주행차가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목표가를 상향한 것도 이런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전기차 업체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테슬라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또 매도했다는 소식과 함께 금요일 장중에 테슬라는 $1,000를 이렇게 밑돌았습니다. 또 테슬라가 주행 중 비디오 게임 기능의 안전 문제를 놓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도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장 다행히 1% 상승 반전하면서 1,000달러를 이렇게 지켜냈고요. 주간 단위로는 소폭 상승한 모습입니다. 네, 루시드도 한 주간 20% 빠지는 모습입니다. 선순위 전환 사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힌 것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루시드의 상장 과정을 조사하기 위한 소환장을 발부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주간 기준 9% 이상 오르면서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던 리비안도 금요일장에서 0.6%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편 제너럴 모터스는 전기차 생산을 위해 미시간주에 3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시간에서 2개의 전기차 프로젝트 계획을 마무리 짓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디트로이트 교외에 있는 오리온 조립 공장을 전기 픽업 트럭 생산 허브로 전환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미시간주 랜싱에 있는 조립 공장 근처에 배터리 셀 공장을 짓는 건데 배터리 파트너사인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합작이 이루어집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주간 단위로 6%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최근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및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입니다. 오라클은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금요일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금요일장 15% 상승 마감했고 주간 단위로도 16% 오른 모습입니다. 월가 IB들의 평가도 긍정적이었습니다. 도이치방크와 파이퍼 샌들러, 스티펠 니콜라스 모두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내년 가이던스도 시장 예상보다 긍정적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코스트코도 호실적에 힘입으면서 금요일장 6% 넘게 올랐고 또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주간 단위로는 5.6% 오른 모습인데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실적 발표 후 코스트코의 최고 재무 책임자는 코스트코가 공급망 문제를 전반적으로 잘 처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월가 IB들의 평가도 긍정적이었습니다. IB들이 앞다퉈서 코스트코 목표가를 상향했는데 BMO 캐피털, 모건 스탠리, 시티그룹 그리고 스티펠 모두 목표가를 올려 잡았습니다. 브로드컴도 주당 순이익과 매출 모두 시장 예상을 웃돌면서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금요일장 8% 올랐고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주간 단위로도 13% 오르면서 이렇게 반도체주 가운데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네, 요가복으로 유명하죠. 캐나다 스포츠웨어 룰루레몬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당 순이익과 매출 모두 시장 예상을 웃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금요일장 2% 가까이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주간 단위로도 이렇게 6% 빠졌는데요. 룰루레몬은 지난해 홈트레이닝 스마트 기기인 미러를 인수했는데 이 미러에 대한 한 해 매출 전망을 이번에 낮춰 잡은 것이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룰루레몬은 지난달 말에 펠로톤을 디자인 특허권 침해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펠로톤 소식도 함께 살펴볼까요? 대표적인 집콕주인 펠로톤이 목요일엔 11%, 금요일엔 5%, 이틀 연속으로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금요일에는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주간 단위로는 11% 떨어진 모습입니다. 올해 들어서는 또 74% 이렇게 급락한 것도 볼 수 있고요. 두 가지 요인이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크레디트 스위스가 펠로톤의 성장 둔화가 우려된다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상치 못한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유명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에서 비중 있게 등장하는 인물이 펠로톤 자전거 운동을 마친 뒤에 심장마비로 급사하는 장면에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진 겁니다. 네, 일주일간 항공주 흐름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오미크론 사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보시면 아메리칸 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 모두 주간 단위로 8% 올랐고요. 델타 항공도 6% 올랐습니다. 반면에 사우스트 웨스트 항공만 빨간불이 켜지면서 혼자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주일간 5%가 빠졌는데요. 왜 사우스트 웨스트만 주가가 이렇게 빠진 걸까요? 골드만삭스가 투자 의견을 하향하면서 사우스트 웨스트 항공은 금요일장 3% 떨어졌습니다.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제프리스도 투자 의견을 하향한 바 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 모델을 사우스트 웨스트는 취하고 있는데 이런 인플레이션 우려와 가격 인상 등이 수익성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국의 대형 영화관 체인인 AMC 엔터테인먼트 살펴보겠습니다. AMC는 금요일장에서는 7% 가까이, 한 주간은 5% 넘게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CEO인 애덤 애런이 지난 7일에 이어 두 번째로 대량 주식 처분을 했기 때문입니다. AMC의 최고 재무 책임자도 주식 매도에 나서면서 AMC 주가는 급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지난 한 주간의 개별 특징주 정리해봤는데요. 내일 월요일장을 시작으로 이번 주는 뉴욕 증시가 또 어떤 모습일지 함께 지켜보시죠. 네, 최보아 그리고 강수민 외신캐스터와 함께 지난 한 주 동안의 흐름에 대해서 자세하게 체크해봤고요. 이번에는 이혜은 그리고 전가은 외신캐스터와 함께 이슈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첫 번째 뉴스가 준비돼 있죠. 화면 통해서 체크해 보시죠. 미국의 경제지표 분석 시간입니다. 11월 CPI가 발표가 됐는데 인플레이션이 3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월가에서도 우려의 시선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전가은 캐스터가 짚어주시죠. 네, 미국이 약 40여 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직면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에 노동부가 발표한 소비자 물가지수가 11월에 전년 동기 대비 6.8%의 상승폭을 보여줬는데요. 이는 지난 1982년 6월 이후 최대 상승폭이었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6.7%보다도 높았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치솟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에너지 부문과 중고차 부문은 1년 전보다 30% 넘게 급등했고 식음료가 6.1%, 또 주거비는 3.8% 올랐습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은 글로벌 공급망 문제와 소비자 수요 급증, 그리고 치솟는 주택 임차료와 원자재 가격이 맞물린 퍼펙트 스톰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코로나19 이후 여행 레저 부문에서 억눌려온 소비가 다른 상품들로 뻗어나가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델타 변이의 유행이 더해져 공급망 문제로 인한 물류 대란이 심각해지면서 물가 급등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 데이터 수집 이후 몇 주간을 보면 비록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빠르지는 않지만 가격과 비용 상승은 둔화하고 있다며 불안감 진하에 나섰습니다. LPL 파이낸셜의 수석시장 전략가 라이언 디트릭은 수십 년 만에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일지 몰라도 예상만큼 잘 나왔다며 중고차, 숙박, 항공료 상승폭이 예상보다 낮았고 이는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가까워진다는 신호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3대 지수 또한 이날 가격 압력이 예상보다 완만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소폭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11월 CPI는 오미크론 바이러스 영향은 반영이 되지 않은 수치로 바이러스 겨울철 확산세에 따라 인플레이션은 더 심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압박은 더욱 커지겠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대표적인 CEO들이 자사주 매각을 통해 현금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테슬라 주식 100억 달러어치를 매도한 일론 머스크와 98억 달러 정도의 아마존 주식을 판 제프 베이조스를 포함해 CEO들이 예년보다 많은 양의 매도를 이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국 증시 고점론에도 힘을 싣는 내용인 만큼 향후 투자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11월 CPI에 대한 월가의 다양한 시각들에 대해서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토네이도가 강타하면서 지금 사망자가 100명에 육박하는 등 피해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혜은 캐스터, 이번 주에 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미국 중부에서 대형 토네이도가 발생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각 12일 CNN에 따르면 지난 10일 저녁부터 미국 정부에 30여 개의 토네이도가 발생했습니다. 아칸소, 일리노이, 켄터키, 미주리, 미시시피, 테네시주 등 총 6개 주가 피해를 봤습니다. 특히 켄터키에서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도되었는데요. 켄터키주에서만 최소 80여 명이 사망을 했으며 향후 구조 작업이 진행될수록 사망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외에도 정전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CNN에 따르면 현지 시각 12일 오후 12시 기준 약 5만 3천 명이 정전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피해가 가장 큰 켄터키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 자원을 투입할 것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TV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것은 비극이다. 우리는 아직도 인명피해가 얼마인지 또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모른다며 연방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토네이도의 배경이 이상기후 때문이라고도 하기도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적한 것처럼 외신들 또한 이상기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통상 겨울철에는 이처럼 강력한 토네이도가 발생하기 힘듭니다. 토네이도는 따뜻한 공기를 에너지원으로 삼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 워싱턴 포스트는 12월이지만 최근 중서부 지역의 한랭 전선에 따뜻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외에도 미 연방재난관리청의 크리스웰 행정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토네이도와 같은 이상기후가 기후변화 시대의 뉴 노멀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토네이도는 미국 역사상 최장거리를 이동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앞서 언급한 6개 주를 거치면서 무려 400km를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전 최장 기록은 1925년 3월 미주리, 일리노이, 인디애나주에 걸친 352km 거리의 토네이도였습니다. 이외에도 일리노이 아마존 물류창고 건물이 토네이도에 붕괴되면서 최소 6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마존 CEO 제프 베이조스는 트위터를 통해 유감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아마존 물류창고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정책이 인명사고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현지 시각 11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물류창고가 붕괴하기 약 30분 전에 토네이도가 지나갈 것이란 경보가 내려졌지만 아마존 물류창고 직원들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경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또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할 수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마존은 직원들이 제기한 휴대전화 사용 관련 비판에 대해선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제가 앞서서 오프닝에서도 전해드렸었지만 제프 베이조스가 블루 오리진의 3번째 우주 여행을 축하하면서 메시지를 행복한 승무원들이라고 올렸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토네이도로 사망 자사 직원이 사망한 일이 있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비판이 좀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3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시죠. 네, TSMC가 독일에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가 독일 정부와 공장 건설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나섭니다. 현지 시간 11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로라호 TSMC 유럽 및 아시아 수석 부사장은 타이베이 기술 포럼에서 독일 정부와 공장 건설을 협의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TSMC 회장은 지난 7월 주주들에게 폭스바겐과 다임러 같은 주요 고객사가 있는 독일에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었는데요. 이번에 로라호 부사장의 언급은 당시의 발언이 구체화됐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TSMC 회장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 회사가 독일 공장 건설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반도체 주요 고객사로 떠오르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독일에 밀집해 있기 때문입니다. TSMC의 경쟁사인 글로벌 파운드리는 이미 독일 드레스덴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인텔 또한 독일 바이에른의 반도체 공장 설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독일이 새로운 반도체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TSMC는 올해 초 2024년까지 총 1,280억 달러를 파운드리 설비에 투자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요. 현재 논의에 들어간 독일 공장 이외에도 전 세계의 자사 공장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말에는 미국 애리조나주의 2나노급 신공장 건설에 착수했으며 일본 구마모토에도 80억 달러를 투입해 반도체 공장을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로 자국의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려는 각국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구마모토에 공장을 짓는 TSMC에 공장 정비 비용의 절반가량을 지원할 계획이며 삼성전자 공장을 유치하는 미국의 텍사스주 테네시 또한 10년간 10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 감면책을 내놨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는 반도체법 등을 시행해 역내 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한 지원 법안까지 아낌없이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시장 움직임 앞으로도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TSMC에 대해서 자세하게 체크해봤고요. 4번째 소식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주요 경제 일정들도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역시 전가한 캐스터, 이번 주 일정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번 주 주요 일정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지 시간 13일 월요일에는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의 원유 보고서가 나옵니다. 또 14일과 15일까지 이틀간 미국 연준은 통화정책 결정기구인 FOMC 회의를 엽니다. 회의 결과는 현지 시간으로 15일 오후 2시에 나오는데요.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4시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14일 화요일에 발표되는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기업 낙관지수도 중요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15일 수요일에는 11월 소매 판매와 12월 뉴욕주 제조업 지수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16일인 목요일에는 페덱스와 어도비 그리고 세계 최대의 경영 컨설팅 회사인 에센추어 등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또 유럽 중앙은행과 영국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가 진행된다는 점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일 금요일 유럽에서는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며 주간 지표인 원유 채굴 장비수 발표가 있다는 점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떤 일정들이 계획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봤고요.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여러 가지 일정들 중에서도 아무래도 12월 FOMC 관전 포인트가 제일 중요하고 주목해 볼 만한 이슈일 텐데요. 이혜은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일정 중 가장 눈길이 가는 행사는 바로 12월 FOMC 정례회의입니다. 이번 12월 FOMC는 14일에서 15일에 진행되는데요. 12월 FOMC 관전 포인트는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 FOMC에서 테이퍼링 가속화 여부, 점도표 변화, 그리고 경제, 물가, 실업률 전망치 변화를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관전 포인트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테이퍼링 속도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현지 시각 11월 1일 상원은행위원회에 출석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철회했는데요. 또 12월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속도를 올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보시다시피 많은 FOMC 주요 구성원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테이퍼링 가속화에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따라서 12월 FOMC에서는 테이퍼링 종료 시점을 앞당길 것으로 보입니다. CNBC에 따르면 시장은 연준이 2022년 1월부터 자산 매입 축소 규모를 늘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회의에서 발표한 매월 150억 달러를 이렇게 월 300억 달러로 늘리겠다는 게 지배적인 시장 예측인 겁니다. 이 경우 테이퍼링 종료 시점은 2022년 6월에서 3월경으로 빨라질 전망입니다. 또 이번 12월 회의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점도표가 공개되기 때문입니다. 점도표는 3개월에 한 번씩 공개되는데 FOMC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보여줍니다. 6월 그리고 9월의 점도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9월에는 18명의 위원 가운데 절반인 9명이 내년 금리 인상을 예상했습니다. 6월 FOMC 때에는 7명이었으나 2명이 증가한 건데요. 한편 2023년 금리와 관련해선 9월 1명의 이사만이 금리가 현재 제로금리 수준일 것이라고 예상했고 과반인 9명이 금리가 1%대 이상으로 상승하리라 예측했습니다. 6월 1% 이상 금리를 전망한 이사들이 5명이었던 점과 비교됩니다. 이번 12월 회의에서는 대부분의 위원들이 금리 인상을 전망하고 또 금리 인상 횟수에 대한 전망 역시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점도표는 더욱더 매파적으로 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 관전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연준은 이번 FOMC에서 경제 성장률, 물가, 실업률 예상치를 공개합니다. 9월 연준이 공개한 FOMC 경제 전망을 살펴보면 2021년 GDP 성장률 전망치는 6월 전망치인 7.0에서 5.9%로 이렇게 하향 조정되었고요. 실업률 전망치는 4.5에서 4.8%로 상향 조정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플레이션 관련 전망치인 PC 인플레이션 전망치와 근원 PC 인플레이션 전망치 역시 모두 상향 조정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시장은 이번 12월 FOMC에서 해당 경제 전망이 어떻게 변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 나온 지표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현지 시각 10일 미 노동부는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6.8% 그리고 전월 대비 0.8% 상승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1982년 이후 나온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고용과 관련해선 현지 시각 9일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노동부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8만 4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이날 발표했는데요. 이는 1969년 9월 이후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정리하자면 물가 오름세는 가팔라지고 고용 여건은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ING는 3분기 델타 변이 확산과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인해 2021년 경제 성장률이 소폭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 수요는 높지만 노동력 부족과 공급망 병목 현상이 계속되는 점을 고려하면 인플레이션은 더 높게 조정될 것으로 봤습니다. 또 노동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업률도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12월 FOMC 관전 포인트들 알아봤는데요. 앞서 언급한 내용들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은 오전 5시 30분부터 7시까지 이어집니다.